용어 이해 쪽입니다. 용어 이해 쪽.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늘 풀꽃 종류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인데, 야생화에 중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용어가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야생식물, 아니면 야생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죠. 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야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 이 야자를 붙이는 용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자생식물, 뭐 자생, 뭐 이런 쪽의 그 용어가 많았었지만, 요즘은 야생식물, 야생화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자 그대로 인간이 돌보지 않는 상태의 들과 산에 자라는 뭐 식물이다. 그 다음에 야생화는 뭐 들꽃, 아니면 뭐 우리 흔히 야화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야생화는 그 야생식물, 그러니까 산과 들에 자라는 식물 중에 특히 꽃 부분이 화려하거나 관상적인 가치가 있거나 이런 종류들을 따로 떼어내서 묶을 때 우리가 야생화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자생화도 비슷한 용어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야생화라고 하는 쪽에 설명을 하면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알아야 될 부분을 하나 첨가하면, 덧붙이면, 야자가 들어가는 용어 중에 야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야채. 야채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우리말은 아니죠. 우리말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 야자가 들어가는 종류는 대부분 일본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야채라는 용어는 우리말이 아니었고, 그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였다. 우리나라는 채소라고 주로 썼죠. 채소라고 썼는데 일본에서는 그걸 야채라고 주로 표현을 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 자생식물 뭐 비슷한 용어로 쓰고 있는 용어다. 자생식물을 다시 여러 그 식물 이름으로 나누면 토착식물, 뭐 본토식물. 저는 이 본토식물, 토착식물이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우리가 흔히 자생식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접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물과 관련돼서 그 학습하는 선생님들은 이 자생식물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생식물이라고 할 때 용어는 어떤 용어로 쓰고 있느냐? 귀화식물, 외래식물하고 반대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흔히 자생식물이라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 나오는 뉴스거리에서 나올 때도 보면 외래식물 쪽하고 반대 개념의 자생식물이라고 해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생식물을 좀 더 용어를 선택을 해보면 그게 그 완전한 외래식물의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귀화식물의 반대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자 그대로라고 하면 스스로 자라는 식물이죠. 자생이라고 하는 뜻은. 자, 스스로 자라는 식물이다. 그러면 귀화식물도 스스로 자라는 식물이어야 됩니다. 자, 귀화식물이 조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면 스스로 자라지 않으면 귀화식물이 조건이 안 됩니다. 원해식물이 돼버리죠. 자, 귀화식물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번식 능력이 있고 스스로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맞아야만 귀화식물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우리 한자 용어로 보면 자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생식물하고 귀화식물, 외래식물하고 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을 때는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외래식물이라고 하나, 귀화식물이라고 하는 부분의 반대 개념은 토착식물 아니면 본토식물이 더 나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우리 한반도에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자랐던 식물을 우리가 토착식물, 본토식물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 도입대에서 와서 자라는 식물을 귀화식물, 그러면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생식물의 반대 개념이 외래식물,
귀화식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특산식물은 조금 전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식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자라는 식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해할 때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특산식물이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식물 이름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포플러죠? 자, 포플러인데 잎 뒷면에 은빛이 강화돼서 은사시나무라고 하고 있죠? 자, 은사시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자랍니다. 자, 은사시나무가 우리는 지금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은사시나무가 우리나라 특산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개나리도 우리나라 특산식물입니다. 개나리도 다른 나라에는 자라지가 않는 식물입니다. 물론 가져가서 심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원래 본토 개념으로 따지면 뭐 원산지 개념, 본토 개념으로 따지면 개나리도 우리나라 식물입니다. 자, 이거는 한반도 특산식물이에요. 한반도 특산식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혹 뭐 울릉도 특산식물이다. 뭐 제주도 특산식물이다.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한반도의 특산식물보다도 더 좁혀진 뜻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주도 특산식물이다. 아니면 울릉도 특산식물이다 하면 그러면 한반도 특산식물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의문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릉도 특산식물이든 제주도 특산식물이든 넓은 범위로는 다 한반도 특산식물이지만 울릉도 특산식물이라 그러면 더 좁아진 거죠. 전 세계적으로 울릉도에만 자라는 식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반도의 특산식물에 포함이 되는 거지만 울릉도 특산식물이라고 하면 더 좁혀진 경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혼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산채, 산나물, 들나물이라고 해서 우리 용어로 쓰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산야채, 산채, 민속채소 여러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왕고들빼기, 드름나무, 원추리 다 식용하는 식물들이죠. 참나물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선쓴박이라든지 아니면 돌나물, 참치, 진짜 취나물이라 그랬죠. 고사리 종류. 자, 고사리도 독성이 상당히 강한 식물이죠. 독성이 강한 식물들은 우리가 독성을 없애고 먹는 거죠. 고사리 삶아서 독성을 없애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에 독성을 없애서 먹는 나물 종류는 이것 외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먹는 나물 중에 피마자 잎이 있습니다. 아주까리 잎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공이라고 해서 자리공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리공의 잎도 먹습니다. 자, 먹는데 피마자라든지 자리공은 독성이 상당히 강한 식물입니다. 독성이 상당히 강한 식물이에요. 자, 그런 식물들은 먹긴 먹는데 나물로 먹는데 독성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사리처럼 잘 삶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치는 정도는 바로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없는 식물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데쳐서 데칠 정도로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독성이 있는 식물들은 데칠 정도를 지나서 삶아야 됩니다. 완전히 삶아서 독성을 거의 없앤 상태에서 먹어야만 배탈이 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생식물 쪽에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그 식물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보면 여기는 제가 뽑은 식물은 뭐 4천 한 100여 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한 4천 종에서 한 4,500종 정도 우리 한반도 식물을 전체 식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속식물이죠. 그러니까 그 이끼 종류, 비관속 식물을 뺀 관속 식물의 전체 종류는 한 4,000에서 4,500종 종류가 된다. 자, 그 중에 고사리 종류가 한 300여 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우리나라 식물 중에 관상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이 몇 종류냐? 한 6, 700종이 되고 약용이 한 800여 종, 그리고 식용이 한 500여 종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있을 수가 있죠. 약용이면서 식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유용식물 쪽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한 1200여 종 정도가 우리가 유용한 식물로 이용이 가능한 종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주요 야생식물, 우리 초본 쪽에 그리고 목본 쪽에 화려하고 관상 가치가 있거나 이용이 가치가 많은 식물들을 한번 모아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산국, 우리 흔히 들국화라고 해서 가을이 되면 산야에 노랗게 노란빛으로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이 산국은 주로 남부지방 쪽에 가면 감국이 흔히 보이고 우리 중부권에서는 주로 산국이 보입니다. 중부권에서는 주로 산국이 보이고 남부권에서는 주로 감국이 보이는데, 자, 이 감국이나 산국은 우리 일상에서 이용을 했죠. 어떤 때 이용했느냐? 약용. 주로 머리가 두통이 있을 때라든지 머리가 아플 때 주로 이용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산국이 감국이나 삼국꽃이 어떤 쪽으로 이용이 되느냐?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주 모임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이용하는 꽃차. 요즘 꽃차가 상당히 유행입니다. 그 꽃차의 주 재료가 이 산국이나 감국꽃이죠. 그래서 국화차라고 하죠. 흔히 국화차라고 하는데 그 국화차의 일반적인 재료가 산국, 감국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꽃차의 주요 재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꽃며느리 와플 쪽, 꽃며느리 와플 쪽을 보면 꽃며느리 와플은 왜 이 식물 여기에 가지고 나왔느냐면, 물론 꽃이 분홍색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식물은 우리 일반 야생화 풀꽃을 이해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설화, 그러니까 전설을 가진 그 꽃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인 설화를 가진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을 보면 꽃잎에 아래 입술 꽃잎에 보면 양쪽으로 밥알, 그러니까 하얀 밥알만큼한 크기가 양쪽에 2개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인 전설로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 이름에 며느리가 붙었다. 이게 꽃 며느리 밥풀이죠. 자, 꽃자가 화려하니까 꽃자가 붙었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붙었고, 밥풀이 붙었습니다. 밥풀은 아까 꽃잎 아래에 일반 밥알처럼 생긴 하얗게 된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꽃며느리 밥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며느리 식물 이름에 며느리가 들어가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고부 간의 갈등, 그 고부 간의 갈등과 관련이 많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가는 식물 이름은 거의 좋지 않은 뜻으로 된 경우에 며느리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며느리 미식개라든지 이 가시가 좀 줄기에 많죠. 그런 쪽을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뜻으로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꽃며느리 마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꽃며느리 마플은 고부 간의 갈등에 전형적이죠. 밥이 설면 설다, 밥이 익으면 익다. 고부 간의 갈등. 그래서 뭐 밥주걱으로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가 견딥니다. 견디다가 결국에는 몸이 쇠약해서 죽게 되는데 그 무덤가에서 이 꽃이 이 식물이 자라났는데 꼭 밥알,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밥주걱으로 얻어맞을 때 그 밥티가 붙어 있는 그 모양이 그대로 달고 나왔다. 그래서 꽃며느리 마플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 그 대표적인 우리 야생화의 설화를 가진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른 식물들은 다른 쪽에서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느 정도 나왔던 앞서 설명했던 그리고 그림으로 보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아야 될 시간인데 제가 바로 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돌나물이죠. 돌나물입니다. 이 돌나물은 우리가 식용을 하고 있죠. 자, 왜 식용을 하고 있느냐? 이 식물은 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돌이 있는 암벽 같은 데서도 잘 자라는 식물이다. 거기에서 자라는 나물이다. 그래서 돌나물이죠. 자, 암벽, 바위 같은 곳에서도 자라는 나물이다라고 하면, 그곳에 자랄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그런 조건, 흙이 얼마 없는 조건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이다. 그런 조건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은 몸에 물기가 많이 저장된 식물이어야 된다. 자, 그런 식물을 우리가 다육식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기질처럼 물렁물렁하게 물기가 많이 저장된 식물을 다육식물이라 그럽니다. 그런 다육식물은 메마른 땅에서도 지금 몸에 물기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겠죠. 그래서 이게 돌 같은 데서도 돌 흙에서도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돌나물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죠. 그래서 잎이 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샐러드로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돈나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 이 식물은 특이하게도 잎이 한 곳에서 3개씩 달립니다. 3개씩 돌려나는 잎을 가집니다. 자, 앞서 나온 그림이죠. 자, 앞서 나온 그림입니다. 우리가 창포를 설명할 때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꽃창포죠. 자, 꽃창포는 이렇게 노랗게 칼집 모양처럼 가운데 좁아진 노란 무늬가 있죠. 자, 일반 꽃창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본토 식물의 민들레가 됩니다. 자, 민들레 종류 중에 조금 특이한 민들레죠. 자, 하얀 꽃 피어 있는 부분은 흰 민들레고 그 오른쪽에 보면 분명히 민들레는 민들레인데 빛깔이 노란 빛깔도 아니고 하얀 빛깔도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흰노랑 민들레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이런 종류의 민들레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래서 이 종류는 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민들레다. 그러니까 본토 민들레, 서양 민들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종류는 서양 민들레. 서양 민들레는 꽃 빛깔이 아주 짙은 노란색이고 그리고 이 지금 하나하나 보이는 부분이 꽃입니다. 그 꽃잎 자체 하나하나가 아니고 지금 이 민들레는 우리나라 민들레는 이 지금 하얗게 아니면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한 90개의 꽃이 모여져 있습니다. 한 곳에. 그런데 서양 민들레는 꽃 하나하나가 한 130개 정도, 우리나라 민들레의 꽃 수보다 한 40여 개, 40, 50개가 더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빽빽이 모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민들레를 관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꽃이 아니고 전체가 낱개 하나하나의 꽃이 여러 개가 모아져 있는, 그래서 머리 모양 꽃차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가 모아져 있는 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원추리죠. 원추리입니다. 원추리는 이 땅속 기관이 이것도 그 독성이 있는 식물이라서 그 약용으로도 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잎은 우리가 묵나물로 먹고 있죠. 묵나물로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묵나물로 먹을 때는 완전히 삶아서 말린 다음에 먹어야 되겠죠. 자, 흔히 먹습니다. 원추리의 잎을 먹어요. 자,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식물이죠.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설명드린 고리엉겅퀴죠.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고리엉겅퀴, 곤두레 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알 듯 모를 듯한 식물인데 아주 쉬운 식물이에요. 잘 보세요. 할미꽃입니다. 할미꽃입니다. 예, 할미꽃. 자, 할미꽃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할머니가 머리를 풀에 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게 분홍색기가 있을 때 찍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하얗게 변하죠. 그러면서 머리를 풀에 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할미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 용어, 중국이라든지 한자 용어로 아니면 또 생략 용어로 쓸 때는 할아버지를 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백두옹이라 그럽니다. 백두옹.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로 식물 이름은 할머니에 초점이 맞춰졌고, 물론 다 하얀 머리를 풀에 친 것처럼 보인다는 건 공통적이지만 한자권에서는 백두옹이라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물이 보이는 머리칼처럼 보이는 이 식물이 식물 기관이 뭐냐라고 하면 암술대가 되겠죠. 암술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암술대가 하나하나 열매가 달리겠죠. 열매가 달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은 이 꽃 모양을 보세요. 바람개비처럼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물레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물레가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물레나물입니다. 물레나물이 되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그 식물이죠. 앞서 우리 학습했습니다. 뭡니까? 짱아지 하고 있는 산마늘입니다. 마늘 종류 중에 이게 잎이 이 손바닥 모양처럼 상당히 넓고 크게 보이는 산마늘입니다. 예, 그 다음엔 주변, 우리 집 주변에 화단에 많이 심고 있는 그 식물이에요. 자, 우리 이 말로는 나리 종류죠. 나리. 우리 말로는 나리고 한자로는 백합이라 쓰죠. 한자로는 백합이라고 쓰고
순우리말로 할 때는 나리라고 합니다. 나리. 그 나리 종류 중에 참나리가 됩니다. 진짜 나리다 라고 해서 참나리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그 식물이 됩니다. 이 참나리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여러 그 나리 종류가 있는데 참나리만 잎 사이사이에 줄기와 잎 사이사이에 까맣게 된 둥그스름한 특이한 기관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열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싹이 나오니까 잎 사이사이에 그 까맣게 달려 있는 부분을 열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아니고 싹이 나오긴 해요. 싹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기관을 우리가 흔히 둥그스름한 구슬처럼 보이더라. 그런 눈이다. 그래서 주아라고 합니다. 주아, 구슬눈 이렇게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구슬눈이 달리는 그 나리가 참나리가 됩니다. 다른 나리들이 있습니다. 종류들이 뭐 죽나리도 있고 뭐 털죽나리도 있고 땅나리도 있고 뭐 여러 나리 종류가 있는데 그 참나리만 이렇게 둥그런 눈이 달리더라. 주와 구슬눈이 달리더라.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참나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자 용어로 우리 나리를 백합이라 그랬죠. 자, 백합이라 그랬는데, 자, 백합은 왜 백합이냐? 한자로. 백합이 일반적으로 우리 나리라고 백합이라 그러면 예전부터 그 상징적으로 볼 때 순수를 상징했던 그 하얀 백합을 철포백합 계통, 일본에서 개발해낸 백합이죠. 한때 그 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백합이 하얀 백합이 전 세계를 석권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순수 상징으로 흰백자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백합의 백자는 흰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죠. 일백백자입니다. 그래서 100가지가 합쳐진 그런 식물에 대해서 백합입니다. 뭐가 합쳐졌느냐? 땅속 기관에 보면, 땅속 기관을 캐보면, 아까 그 땅속 기관에는 살아남는 기관이 뿌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고 줄기가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백합 같은 경우는 땅속에 살아남는 경우 줄기가 있는데 땅속 줄기가 있는데 비늘줄기라고 해서 인경이라고 해서 비늘줄기가 살아남습니다. 그 비늘줄기가 줄기는 마디마디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백합의 비늘줄기는 하나씩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그 비늘줄기 하나하나가 100개 정도, 그러니까 꼭 100개는 아니지만 보통 한 50개에서 한 100개 사이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모아져 있다, 합쳐져 있다. 그래서 백합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합이라고 한 건 흰백자가 아니고 일백백자다. 그 100가지의 비늘줄기가 합쳐졌다 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비늘줄기를 여러분들이 캐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주변에서 보는 마늘쪽을 이해하면 똑같습니다. 자, 마늘쪽이 6종 마늘이 있고 요즘은 12종 마늘, 12개가 합쳐진 마늘쪽도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마늘쪽 형태가 상당히 많이 모아져 있다. 그러니까 한 50개에서 한 100개 사이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다. 그래서 백합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진이 아니고 다시 문서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그 설명을 하면서 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잡초입니다. 자, 우리가 잡초, 우리 일반 오늘 풀꽃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인데, 잡초가 우리 풀꽃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접하기 쉬운 풀이죠. 자, 풀인데 일반적으로 잡초라고 하면 농업적인 용어에서 쓰고 있죠. 일반 우리 식물학 용어보다는 농업적인 용어로서 쓰고 있다.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특정 목적으로 재배하는 그 이외의 식물을 우리가 잡초라고 하고 있죠. 자, 어쩌면 그 잡초는 우리 이 생태계 전체 자연 생태계로 쪽으로 보면 이로운 식물, 좋은 식물이지만 농업 생태계 쪽에서 보면 좋지 않은 식물이 되죠. 그래서 잡초라고 해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는 특징들은 보면 잡초는 종자가 작고 많이 생산을 하더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멀리 이동이 가능하다. 우리가 민들레 종류도 작죠. 작고, 그 다음에 민들레 같은 종류는 가털이 있어서 또 상당히 멀리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동시키면 씨앗이 작기 때문에 이동시키면 또 바람에 날아갈 수 있죠. 그래서 민들레 씨앗에 보면 가시가 나와 있죠.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걸리도록 움직여서 너무 작기 때문에 움직여서 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조건처럼 잡초 종자는 작고 멀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불량한 조건에서도 발화가 잘 되고 생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잡초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화 후에 성숙이 빠르다. 자, 개화 후에 성숙이 빠르다. 왜냐하면 꽃이라고 하는 건 생식기관이기 때문에 종자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자를 생산해야 자기가 또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데 개화 후에 성숙이 빠르다라고 하는 건 생식기관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성 또는 영양번식을 알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고등식물도 좋습니다. 고등생물은 유성생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암배우자, 수배우자 만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게 일반 생물의 번식입니다. 생식이고. 그런데 식물은 암배우자, 수배우자를 만나지 않는 생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물이나 다른 생물처럼 달리 식물은 무성생식, 그러니까 성이 암배우자, 수배우자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똑같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식물이죠. 예를 들면 꺾꽂이, 아까 땅속 기관이 살아남죠. 뿌리가 살아남든 줄기가 살아남든. 자, 거기서 싹이 나오죠. 자, 그 경우는 꽃에서 암술 수술이 정바디가 되고 열매를 생산해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양기관에서 바로 똑같은 개체가 나옵니다. 이거 무성생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이 똑같은 개체를 나오는 게 일반적인 식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주로 영양기관이 똑같이 새로운 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무성생식에서도 특히 식물은 영양기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양생식 아니면 영양번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자번식도 가능하고 영양번식도 가능하다. 쑥이라 그러면 종자도 엄청나게 맺고 그 다음에 땅속 기관도 살아남고 잔디도 마찬가지죠. 억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땅속 기관 영양번식도 가능해서 내년에 다시 싹이 나오기도 하고 또 종자도 많이 생산해서 종자 생산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잡초가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양번식하고 종자번식을
똑같이 겸해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잡초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잡초는 세계적으로 보면 한 2, 3천 분류군 정도가 잡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식물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5만에서 50만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30만여 종을 우리가 전 세계 식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5만 종을 제가 해놨죠. 그저 잡초는 2,500종 정도, 2,000에서 한 3,000종 정도가 잡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게 잡초 개념으로 따지면 1,400여 종 잡초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본이 우리 전체가 한 4,000에서 4,500종 중에 나무가 한 1,200종 정도, 한 30% 정도, 초본이 한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3,000여 종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 식물 중에 3,000에서 한 3,200종이 됩니다. 그 중에 1,400여 종이 되면 우리나라 초본 식물 전체 중에 한 4, 50%가 잡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초들입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명아주. 명아주 하면 그 잡초로서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식물인데, 명아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명아주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아주 민속적으로 내려오는 청려장이라 그러나요? 청려장. 막대기라는 얘기죠. 장자는 뭡니까? 지팡이죠. 지팡이. 지금도 이 재배해서 지팡이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재래적인, 왜 청려장이라고 해서 옛날 그 지팡이를 이용했던 그 식물이 명아주입니다. 왜 그런 명아주는 초본입니다. 목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아주를 좀 굵게 재배가 되면 막대기처럼, 목본처럼 이거 굳어지죠? 자, 굳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 명아주를 주로 지팡이로 사용했냐면, 일반 나무 목본보다 가볍습니다.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거 산으로 가서 캐다가 이렇게 지팡이를 만들지 않고 주변에서도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 해서 예전에 청려장, 명아주의 지팡이를 썼던 종류죠. 흔한 풀입니다. 그 다음에 냉이 종류, 속속이풀, 개간냉이 종류들, 이런 냉이 종류들 다 잡초가 되죠. 망초, 개망초, 개망초는 귀화식물 종류입니다. 물론 여기 흰명아주도 귀화식물이고, 냉이, 속속이풀, 개간냉이 알고 보면 전체가 다 귀화식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나오는 잡초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나오는 것들은 귀화식물 쪽에 속해야 된다. 그런데 귀화식물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귀화식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큰 뜻으로 또 몇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전 귀화식물. 그러니까 역사 이전, 기록 이전에 들어온 식물을 사전 귀화식물. 그 다음에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우리나라로 보면 1800년대 중후반 우리가 항구를 열었죠. 개항. 개항 이후에 이전까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기록, 우리 삼국시대가 되겠죠. 삼국시대부터 개항 이전까지 들어온 식물을 구귀화식물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개항 이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펴다가 항구를 열면서, 그러니까 그 항구를 열면서 배를 통해서 외래 출입이 많아지면서 뭐 곡물에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신발에 묻어 들어오든지 씨앗이, 자, 그 이후에 들어온 식물을 신기화식물이라 그럽니다. 신기화식물.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기화식물이라고 해서 표현하는 식물은 신기화식물만을 기본 기화식물이라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한 350여 종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 밭에서 자라는 식물이라든지 하는 기화식물은 구기화식물이나 아니면 사전기화식물이 됩니다. 그래서 좁은 뜻으로 쓰는 이런 우리 기화식물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고 있죠. 왜 그러면 기화식물이 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사전기화식물, 역사 기록 이전에는 다 우리가 산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산림에 자라는 식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자라는 잡초가.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되면서 그 잡초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환경에 맞게. 그러니까 기화식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기화식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삼국시대부터 그 중간에 들어오는 식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뭐 예전에 들어왔지만 우리 뭐 대마라든지 아니면 뭐 모시풀 종류들도 아마 삼국시대가 되면서 그 시점에 들어왔다고 보면 그런 식물들은 구기화 식물이 되는 거죠. 물론 모시풀도 우리나라 식물은 아니죠. 대마 같은 것도 우리나라 식물은 아니죠. 자, 망초개망초는 우리나라가 망할 시점에 들어온 식물이다.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들어온 식물이죠. 기화식물입니다. 잡초로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발행이 종류들, 그 다음에 또 강아지풀 종류들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초에 포함되는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강아지풀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가을 강아지풀 상당히 고개를 많이 숙였죠. 고개를 상당히 많이 숙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길고 고개를 완전히 숙인 경우를 우리가 가을 강아지풀이라고 그럽니다. 약간 늦게, 이삭이 약간 늦게 성숙합니다. 그 다음에는 금강아지풀, 이삭이 꼿꼿하게 위로 서 있죠. 특징이죠. 그러면서 털 빛깔이 금색이죠. 금색입니다. 그 다음에 갯강아지풀은 바닷가에 나오는 강아지풀입니다. 이삭이 상당히 뭉툭하죠. 바닷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강아지풀은 금강아지풀처럼 이렇게 위로 서긴 하는데 금강아지풀보다는 약간 이삭이 좀 작으면서 윗부분에서 약간 휘어지긴 합니다. 가을 강아지풀은 밑쪽에서부터 완전히 휘어져 버리죠. 완전히 휘어져 버립니다. 길고 이삭이. 근데 강아지풀은 밑쪽에서 완전히 휘어지는 게 아니고 위쪽 부분 중간 위에서 약간 휘어진 듯 하거나 아니면 곧게 서거나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최근 잡초, 이 잡초들이 주로 귀화 잡초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귀화 식물이 아까 망초, 개망초처럼 귀화 식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뭐 달맞이꽃 같은 종류, 돼지풀 같은 종류, 이런 종류가 다 귀화 식물인데 지금 최근 잡초로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외래 잡초 같은 경우는 비율로 보면 유럽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북미종,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서 넘어온 종, 이렇게 해서 잡초 외래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야생화라든지 잡초 같은 부분도 우리가 농작물지에서는 해로운 경우지만 이로운 점도 많다. 예를 들어서 토양 침식을 방지해 준다라든지 토양에 유기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먹이와 서식처 제공, 그리고 유전자원. 그러니까 그 잡초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작물의 그 기본이 되는 그 육종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이런 거 튼튼한 식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유전 자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겨자, 유채 종류죠. 우리 갓입니다. 갓, 겨자, 갓이죠. 갓 종류가 우리가 육종을 할 때 이제는 다 작물로 육종이 여러 분야로 육종이 됐죠. 유전 자원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갓 종류가 브로콜리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꽃 양배추가 탄생했고, 양배추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방울 다닥이 양배추가 탄생을 했고, 치과가 발달시켜서 그 우리가 식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잎을 식용으로 그 발달시킨 게 케일이죠. 그 다음에 그 뿌리목의 줄기, 꼭 그 순무, 우리가 흔히 강화순무라고 보면 되겠죠. 강화순무처럼 뿌리목의 그 무처럼 발달한 콜라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화순무도 배추죠. 그 강화순무는 무가 아니죠. 그런데 그 순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무라고 이름만 붙인 거지. 강화순무는 배추죠. 자, 이것처럼 그 유전 자원으로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물질 추출해서 그 양류로 쓸 수도 있고, 조경가치, 환경 정화, 아니면 그 구황, 작물, 아까 그 배추 뿌리라든지, 배추 뿌리가 우리가 먹죠? 그 배추 뿌리가 굵어진 게 강화순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식품가치료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음식으로 이용하는, 그 봄의 음식으로 이용하는 거, 아까 나물이라든지, 뭐 여름 음식, 뭐 가을에 이용하는 음식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 꽃을 가지고 화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꽃차 이용도 가능하고, 이래서 이용 분야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뭐 전통 산채라든지 아니면 꽃차. 그 다음에 그 일반 잡초지만 그 약성으로서 이렇게 그 민들레라든지 아니면 환삼덩굴 다 약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뭐 다기장풀, 뭐 애기땅빈대, 자 달맞이꽃, 까마중 다 약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그 식물들이다. 그 일반 잡초, 우리 풀꽃이지만 일반 풀이지만 이용 분야가 여러 유용한 이용 분야가 있다. 이런 측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